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는 금융공작 회의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은행의 기관장들이라든지 조정이 예정돼 있어서 금융 정책에 쏠리는 눈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교체가 되고요. 금융기관장들도 여럿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가장 큰 그 골격은 중립적인 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 도시화라든지 국가급 인프라 투자가 연초에 집중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소기업들이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나 지준율을 가급적 쓰지 않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 대출은 8조 5천억 유엔으로 지난 해보다는 한 3천억 유엔 정도밖에 늘어나질 않았고요. 총 통화인 M2 증가율은 13%로 작년보다는 1%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던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회의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 감독의 중점 방향을 금융 리스크 억제 뒀고 그다음에 금융 개혁에 뒀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들어와서 100조 원 규모의 그 지방성 투자 채권들이 좀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발행이 지금 중단이 돼 있고요. 또 중견은행이 대리 판매하는 금리 10% 이상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되지 못하는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화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3금융권이나 민간금융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신탁 시장이 벌써 보험시장 규모를 넘어선 1,0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특정 금정 신탁 상품을 이용한 폭탄 돌리기가 지금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위험 관리가 좀 시급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바람잘 날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재작년 정도부터 총리까지 나서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쳤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된 도시화 정책 때문인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오르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새로운 도시화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새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베이징의 한 평당 그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40%나 급등했다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돈의 회전이 좀 빠른 데다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익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 그 유동자금이 일경 7,500조 정도 되는데요. 마땅한 투자 상품을 찾지 못해서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이야기로는 태자당의 금권 제국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부동산 가격 급등 뒤에는 시진핑 총석이 출신의 파벌인 태자당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의 그 열쇠는 노른자 물건인 토지나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인데 태자당은 특권 계급이기 때문에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당군 국유기업의 인맥을 통해서 은행 대출을 또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매달 한두 차례 실시하는 토지 공개 입찰에서도 편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반상식화된 사회 구조라든지 체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중국은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이런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가 뜻하지 않게 지금 초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수출 시장 환경이 올해도 지금 불투명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3억 인구를 지렛대로 삼아서 내수를 통한 안정 성장을 하겠다는 게 그 차기 지도부들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농촌의 소비나 소득이 도시보다 그 도시가 한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도시 주민화시키는 게 소비 확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매년 농촌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도시로 이주하는데요. 도시 주민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인프라인 그 전기나 통신, 열 처리, 쓰레기, 오수 처리 같은 쪽에 공공 서비스만 하더라도 그 고정자산 투자가 한 사람당 1,750만 원씩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까지는 주택이라든지 그 상업시설까지 더하면은 한 그 7천조 정도의 투자 유발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는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시화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이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현재 지금 400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나 물, 그리고 교통 쪽에 그 개별적인 요소와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그 스웨덴의 그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이라든지 한강 세비 둥둥선 것 같은 그 하드웨어적인 쪽은 그 강할지 몰라도 중국이 원하는 IT를 활용한 그 그랜드 디자인,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를 담는 스마트 시티 건설에는 우리가 좀 상당히 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개발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좀 약화된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시화 사업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도시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다 보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쓰레기 발전이라든지 오페스 처리, 그리고 충전 시설, 그 재생 에너지 기지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수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LED 부품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쓰레기 발전과 관련해서 LG 상사나 그리고 오페스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LG나 그리고 삼성, 그리고 현대 쪽, SK도 그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여성 의류라든지 생활용품, 홈쇼핑 쪽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추진되면은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이라든지 봉용 강류, 그리고 정밀 화학 제품 쪽에서도 지금 특수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의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